네, 11시 김광일쇼 이어서 톱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말말말을 보는데 사실 요즘 좀 힘들다. 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힘드는 것은 뭐 이런저런 구설이 많아서도 힘들 수 있지만 대통령 후보에게 힘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지율이 꼼짝도 안 할 때 힘드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아무런 힘든 게 없습니다. 네.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부인 김혜경 씨가 뭐 응급실에 실려가서도 아니고 예. 이재명 후보에게 힘든 건 딱 하나입니다. 지지율이 꼼짝도 안 하고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부산 재미없잖아.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부산 가서 그랬답니다.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참말. 부지불식간에 나온 얘기인데요. 저는 그런 건 말실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속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가면 어떡하지? 거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김혜경 씨 부인을 말하는 겁니다. 부인 김혜경 씨가 혼절해서 졸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토사광난 끝에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 사람 가면 어떡하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 말말말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경남 지역을 이제 공략을 하려고 그쪽을 이제 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공공기료 의료기관인 거창 적십자병원 이제 방문을 한 뒤에 거창 군청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창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지역이라고들 하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들 모이신 거예요? 청중이 있으니까 어디서 이렇게들 많이 오신 곳이십니까? 거창이 원래 민주당 후보한테는 좀 어려운 지역인데 아유 많이 들어오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지자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거창이 거창합니다. 함양, 공주, 마산, 합천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어디 가서 말실수를 하나 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요만한 거로 이만하게 만들고 다른 쪽은 엄청나게 문제 있어도 노코멘트하고 나 몰라 이렇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쪽은 웬만큼 말실수가 있어도 그냥 휙휙 지나가는데 나는 정말 말실수하는 가짜는 말실수만 요만큼만 해도 이렇게 막 불려서 억울하다 그런 뜻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제가 사실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힘이 나기는 하는데 사실 요새 조금 힘듭니다. 실제로. 저도 과거에 대통령 후보 선거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요, 이렇게 푸석 주저앉듯 얘기하면서 낙담하듯 얘기하면서 요즘 참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청중들 앞에서건 기자들 앞에서건. 그때는 언제냐면요. 지지율이 꼼짝도 안 할 때입니다. 거의 약간은 자포자기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감지할 때도 있는데 뭐 이재명 후보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을 사람인데요. 일단은 힘들다. 후보로서는 참 하기 힘든 얘기인데 이 말을 했습니다. 힘듭니다. 실제로 라는 말. 힘듭니다. 실제로. 저는 담쟁이 넝쿨이 담장을 넘듯 잡초처럼 밟히면서도 한 발 한 발 기어 올라가듯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앞에 거대한 벽이 놓여 있다는 걸 절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 거대한 벽을 넘을 때 손잡아 주시겠습니까? 담쟁이 넝쿨, 뭐 잡초 이런 얘기 했는데요. 담쟁이 넝쿨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도종환 문체부 장관 했던 도종환 의원이 쓴 시입니다. 담쟁이 넝쿨.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 담쟁이 능쿨에 관한 그 이미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죠. 선거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도 담쟁이 능쿨처럼 잡초처럼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앞에도 거대한 벽이 있다. 그 거대한 벽은 지지율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혐오감 그겁니다. 극복이 안 된다. 극복이. 그런 얘기를 시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가서 이제 스타트업 소셜 벤처 대표들 되게 젊은 분들이 많지요. 스타트업 하는 분들은.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재미있긴 한데 강남 같지는 않은 측면이 있지. 이제 되게 나이 차이가 상당히 있는 젊은 기업인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지 갑자기 허리띠를 탁 풀어놓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아니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다시피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제 이 말의 맥락은 부산에서 젊은 인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면은 부산에 머물러서 부산에서 기업을 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으로 다 가버리고 만다. 그래서 부산은 재미없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말이 탁 잘못 나간 겁니다. 부산 재미없잖아. 근데 본인은 이제 이거를 말실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11시 김구한 씨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말실수가 아니다. 속마음이다. 속마음. 유대인들이 그 탈무드에 이렇게 이제 전승해서 얘기를 이제 내려받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이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가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가 재채기, 세 번째가 궁핍. 못 살고 궁핍한 사람은 어딘가 군기가 드러난다는 거죠. 소매 끝이 터져 있다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하는 행동이 어딘가 이렇게 새로 차린 음식을 보고 눈빛이 말할까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궁핍, 재채기, 사랑 이 세 가지가 감출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마음 감출 수 없는 거 사랑하는 마음 재채기 그리고 속마음 속마음 감출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아이고 그런 맥락이 아니고 언론이 왜곡했어 그런 맥락이 아니야 나중에 손살에 쳐봤자 엎질러진 물이지요. 쏘아놓은 화살이고 이 이재명 후보가 속마음으로 부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는 거죠. 국민의힘 소속돼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그랬습니다. 부산에 펴달라고 온 분이 부산이 재미없다. 이게 할 소린가? 놀랐다. 이제 박형준 시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지방에 산다. 지방에 사는 국민들은 점점 더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일극주의로 인해 기회와 과정과 결과의 불공정 그리고 불평등을 절절히 느끼고 있다. 대한민국이 정말 공정사회가 되려면 하나의 발전축이 아니라 복수의 발전축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한마디로 재미없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가장 따끈따끈한 그 이제 이 얘기거리는 오늘이 15일이니까 9일부터 거의 일주일 동안 도무지 수거들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부인 김혜경 씨 응급실 이송 사건입니다. 제가 사건이라고 말을 이제 규정을 했는데요. 정말 사건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석에서 만나는 사람, 인터넷 공간, 유튜브, 그 어디 신문 지면,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도 한 면을 할애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왜? 참 민심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유권자들의 그 이 파도와 같은 거대한 바다와 같은 그 민심의 흐름은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이 김혜경 씨 응급실 이송 사건에 대해서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처벌받도록 뭐 고발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2명을 고발했지요. 이렇게 으름장을 놓아도 아니 온 국민이 김혜경 씨 응급실 사건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걸 손바닥으로 이렇게 탁탁 눌러서 두더지 망치로 잡듯이 두드려서 이렇게 할 수가 도무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자 루머가 너무 퍼지자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부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통화를 했어요. 뭐 어지간하면은 이제 저희 생각에는 어지간하면은 이쯤 되면은 벌써 일주일이나 됐기 때문에 아니 잠깐 그 너무 과로해서 피곤해서 그 병원에 갔다 하더라도 금세 이제 나와서 유튜브 방송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굳이 전화로 연결을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화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를 이제 전화를 하니까 연결음이 2번 가자 딱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김혜경 씨가 이재명 후보한테 자기야 하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재명 후보의 휴대폰에는 이제 부인 김혜경 씨가 이쁜 마눌님, 이쁜 마눌님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김혜경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잠시 기절했다가 눈 뜨는 순간 우리 남편이 이 사람아 하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되게 뭉클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화장실에 갔는데요. 꽝 소리가 났어요.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이 사람이 가면 어떡하지? 살아온 인생이 갑자기 쫙 떠올랐습니다. 너무 불쌍하고 고생만 하고 굉장히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제 그런 통화를 했었다는 그때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영상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지금 여기를 꿰매서 눈썹 위에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를 꿰매서 제가 때려서 그랬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헛웃음을 웃었다고 그래요. 누가 일부러 한 겁니다. 몇 시간 만에 전국 카톡방에 쫙 뿌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김혜경 씨를 때렸다. 가정폭력을 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간 거다. 이게 몇 시간 만에 카톡방에 전국에 뿌려지더라. 이거 누가 의도적으로 한 거다. 의도적으로 한 거다. 의도적으로? 누가? 국민의힘에서? 뭐 거기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본인 입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누가 전국에 뿌렸다.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거는 네 누군가에 덮어 씌우는 그런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김혜경 씨가 순전히 너무나 피곤해서 너무나 과로한 나머지 혼자를 했느냐 이 사실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이 김혜경 씨의 응급실 이송 사건을 누군가가 확대해서 전국에 확 뿌렸다. 의도적으로 라고 이재명 후보가 말을 했는데 이 말에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녹취 파일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50초 분량입니다.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119 응급센터에 이제 구조 요청을 하는 그런 전화 내용인데 비교적 침착한 목소리입니다. 침착한 목소리입니다. 토사광난에 얼굴이 좀 찢어가지고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그래요. 토사광난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뭘 잘못 먹어서 이 소화기 계통이 용트림을 하듯 뒤집어지는 것을 토사광난이라고 하지요. 얼굴이 토사광난에 얼굴이 좀 찢어져 가지고 이제 얼굴이 왜 찢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일 0시 54분에 그렇게 신고를 했고 구급차는 1시 6분에 그로부터 그러니까 12분쯤 뒤에 이재명 후보의 자택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도착을 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병원에는 그로부터 약 25분쯤 뒤인 1시 31분, 새벽 1시 31분에 분당 서울대병원에 도착을 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는데 왜 신분을 밝히지 않았는지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도 최근에 119 응급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제가 그 응급 차량에 구급 차량이라고 하죠. 거기에 실려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심장에 좀 급작스럽게 뭐 이상 증세가 있어서 실려갔는데요. 반드시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 응급 차량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를 걸 때부터 신분 얘기해야 됩니다. 119죠. 119죠. 가령 이재명 후보가 전화를 걸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19죠. 여기 지금 와이프가 토소광란에다가 얼굴 부위가 찢어졌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응급대원이 응급센터에 있는 대원이 전화로 반드시 물어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여성인가요? 보호자는 누구십니까? 보호자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죠? 반드시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답 안 하면 응급차량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응급차량이 왔지 않습니까? 그럼 응급차량이 와서 구급대원들이 띵동 띵동 하고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침대, 바퀴 달린 침대 들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체크리스트 들고 반드시 물어봅니다. 환자분 성함 누구시죠? 어디가 어떻게 이상하시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옆에 서 있는 보호자한테도 보호자 누구시죠? 전화번호 어떻게 되시죠? 다 물어봅니다. 거기 대답을 안 한다니. 세 번째,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가면은 분당 서울대병원 간호사가 반드시 물어봅니다. 환자 이름, 환자 누구시죠? 김혜경 씨 맞나요? 환자 이름 어떻게 되시죠? 본인 이름으로 김혜경이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수납하려면은 보호자 이름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VIP 신고를 안 해가지고 그 구급대원이 소방서에 경기 소방본부에 불려가가지고 3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은 다음에 20분 동안 치도곤을 당하듯 왜 신고 안 했어? 뭐 그랬다면서요. 제가 소방청 내규 찾아봤습니다. 소방청 내규 어디에도 VIP를 신고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게 맞지요. 아니 119 응급센터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뭐 국회의원 나으리는 더 빨리 뭐 치료를 해주고 더 빨리 왱왱왱 해서 3분 만에 가고 그 다음에 보통 시민들은 뭐 15분 만에 가고 그렇습니까?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후보는 더 빨리 왱왱왱 하고 가고 일반 시민은 천천히 가냐고요. 응급 상황에서는 대통령 후보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그 뭐 큰 대기업의 회장님이든 똑같은 겁니다. 일반 시민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을 VIP 신고 안 했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VIP 신고보다는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얼굴이 찢어져서 응급실에 갔다는 것이 어떻게 언론에 알려졌는지 그거 문책하려고 부른 거 아닐까요? 119 구급대원들이 그거를 언론에 제보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혹시 그쪽에서 새어나가지 않았는가 그거 물어보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그냥 평범한 이재명 씨가 와이프 김혜경 씨를 응급실에 보내기 위해서 119 차량을 불렀으면서 왜 신분을 밝히지 않았는지 정말 궁금을 하고 왜 신분을 밝히지 않았는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의 정확한 해명이 저는 듣고 싶은 겁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의 문제는 모든 것이 인위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정말 진중권 씨가 대단합니다. 모든 것이 인위적이다. 모든 것이 쇼처럼 보인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때렸다는 소문도 실은 이 공식 일정을 취하며 대통령 후보이기 이전에 남편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를 내세운 것이 그 단초였다. 저는 대통령 후보이기 이전에 저는 한 사람의 남편이 올시다. 이제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배웠겠지요. 그 부인 권양숙 여사의 이 선친 되시는 분이 뭐 좌익 운동을 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제가 마누라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제 그 말 해가지고 사태를 반전시켰지 않습니까? 아마 그걸 벤치마킹 한 것 같아요. 저는 한 사람의 대통령 후보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남편이 올시다 이러고 이제 갔는데 진중권 씨가 그 점을 확 꼬집은 겁니다. 그 말이 이 일을 지금 침소봉대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 씨. 진중권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때그때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억지로 연출한다는 느낌이다. 억지로 연출을 한다. 아내의 사고마저 자상한 남편 이미지를 홍보할 기회로 활용하려고 드니 가식적이란 느낌을 주게 된다. 이런 겁니다. 아내가 아플 때조차도 그걸 어떻게 하면 이미지로 활용할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인위적이다, 쇼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표리부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이 정치계의 원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 정치인을 선별하는 방법 중에 딱 하나 유념할 게 있다. 기자들 앞에서 청중들 앞에서는 온화한 얼굴인데 혼자 있을 때 무서운 얼굴이 되는 사람이 있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혼자 있을 때 혹은 마누라 앞에서 무서운 얼굴이 되는 사람. 그랬다가 기자들 앞에서 청중들 앞에서는 온화하게 이 미소를 한껏 머금은 얼굴이 되는 사람. 그런데 혼자 거울 앞에서는 무서운 얼굴이 되는 사람. 그 사람 조심하라. 진중권 씨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식으로 뭘 감추려는 게 걸까? 가식으로 무엇을 감추려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그 상상력이 가정폭력의 가능성으로 비약하고 있는 것이다. 가정폭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의혹이 자꾸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유튜버들, 인터넷, 네티즌들 탓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 본인 탓이다. 본인이 가식적으로 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하다 보니 그 상상력이 가정폭력은 혹시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으로 그렇게 자꾸만 눈덩이가 돼가는 것이다.
그것이 급속히 확산한 것은 이재명이라면 능히 그럴 수 있겠다는 이미 대중의 의식에 깊이 뿌리 박힌 폭력적 인상 때문이다. 폭력적인 인상 때문이다. 온화한 이미지를 가진, 죄송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분 같으면은 아무리 이런 뭐 부인이 이보다 더한 부상을 입으셔서 응급실에 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소문이 나겠냐. 예를 들면 말이죠.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폭력적 인상이 있기 때문에, 뿌리 박힌 폭력적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 가까운 친족이 몸에 상처가 나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혹시 이재명 후보가 주먹 휘두른 거 아니야?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한테 늘 지금까지 따라 붙고 있는 의혹 중에 하나가 조직폭력배와의 그 연관성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이 다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부인이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하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진중권 씨가 정확하게 이 연관성을 꼬집어내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분석 능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력적 인상을 불식시키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뭐 녹취를 공개하고 뭐 응급 차량 내부 사진을 공개하고 뭐 이러는 모양인데 그리고 부인하고 또 전화를 해서 자기야 뭐 이러고 뭐 혼절했을 때 이 사람 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뭐 유튜브 방송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런 식의 인위적인 이미지 연출 전략은 눈뜨고 봐주기 심히 민망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후보에게 가식적인 사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만 주게 된다. 참 기가 막힌 분석입니다. 이재명 후보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요. 제발 그러지 좀 말라 이거지요. 홍보는 잔기술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역효과만 낸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캠프에 있는 홍보 책임자 혹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면 깊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홍보는 잔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한답니다. 그런데 한번 쇼의 맛을 들인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잔기술 못 버립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그 순간적인 잔기술의 단맛을 버리지 못합니다. 길게 가려면 진정성으로 가야 되는데 한번 잔기술에 맛들이면은 그 못 버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만이 코앞입니다. 여러분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